제가 근무하던 병원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따뜻하다는 평판을 들을 정도로 직원들 사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병동 간호사부터 원무과 직원, 심지어 의사들까지 서로 존중하며 일했죠. 그런 분위기의 중심에는 저와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과 과장이었고 아내는 병동 수간호사였습니다. 동료들은 우릴 병원의 대표 부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병원 주차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환하게 인사를 건네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건 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끔 도시락을 싸와 제 진료실로 들고 와선 많이 바쁘죠? 밥은 먹어야 해요 하고 웃으며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퇴근하면 병원 근처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소소하게 하루의 피곤함을 털어놓는 그런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평범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부부의 모습이었죠.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만 가도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려요.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딱이네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세상 어떤 불안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다녀오고 휴일 아침에는 병원 인근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다음 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게 없이 안정적인 그리고 꽉 찬 가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의심할 것 없는 행복 속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평온이 사실은 연극 무대 위 소품 같은 것이었다는 걸요. 무대는 병원, 배우는 아내와 저, 그리고 관객은 동료와 환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그 무대를 연기하던 저조차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대를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CCTV였습니다. 얼마 전 병원 경영진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병원 전체 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환자 보호와 병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란 명분이었죠. 사실 우리 병원은 그 전까지 CCTV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병동 뒤쪽 계단, 약품 보관실, 자재창고, 회의실 같은 곳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설치가 진행되던 날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장면을 지나쳤습니다. 단순히 이제 병원이 더 안전해지겠구나 하고만 생각했죠. 저 자신도 아내도 우리 가정도 아무 문제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단순한 장치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병동에서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엔 거짓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었고 그 모습이 제겐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아내는 늘 곁에서 괜찮아, 우리가 같이 있잖아라며 웃어주었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아내를 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이유의 절반은 저 사람 덕분이다. 서로를 당연하게 의지하며 일하는 그 일상이 저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많은 전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자리를 비우던 아내, 회의가 있다며 자주 늦게 귀가하던 아내. 저는 수간호사라는 자리는 원래 바쁜 거니까라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낙관으로 눈을 가린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던 하루하루는 사실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금을 저는 무심하게 지나쳤고 병원 사람들 앞에서조차 우리만큼 안정적인 부부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셈이죠. 특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회식 자리였습니다. 두 분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니까요. 진짜 부부가 닮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 말에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섬뜩합니다. 그 같은 웃음 속에 두 얼굴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나란히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제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하루 끝내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이 진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우리 일상은 완벽할 만큼 치밀하게 짜인 무대와 같았습니다. 아침 인사, 점심 도시락, 퇴근길 장보기, 주말에 등산, 드라마 한 편 같이 보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게 행복한 부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극의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사실 그 무대 위에서 가장 큰 관객이자 피해자였습니다. CCTV 설치는 본래 보안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아내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언제부터 금이 가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는지. 그러나 결국 언젠가 그 평온한 무대의 커튼은 거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너무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진료 접수 환자가 많았지만 익숙하게 순서를 맞추고 병동 회진을 돌며 환자들에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죠.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순간 문득 창가에서 환한 빛이 들어와 복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기억에 깊게 남아버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는 얼굴로 환자와 가족들을 응대하는 모습일 텐데 그날의 아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분주하게 오가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끊어지는 게 분명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건 제가 늘 보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뒤 아내는 휴대폰을 서둘러 재킷 안쪽에 밀어넣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노려 신속하게 숨기려는 것처럼. 평소 그토록 당당하던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작은 이상함이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싶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아온 아내는 환자든 동료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움보다는 배려가, 경계심보다는 환한 미소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행동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거야. 원래 민감한 업무상 통화였을 거야. 수간호사라면 병원 일정이나 위급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불안은 작은 파동처럼 시작해 점점 더 큰 울림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의 점심시간 행적이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늘 짧게라도 제 진료실에 들렀던 아내가 이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간호사실에 들렀더니 다른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약품실 점검 중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알 수 없는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주의 일정표에는 약품실 점검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꼼꼼히 관리하는 성격 탓에 저는 스스로 짰던 일정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검 중이라니 일정에 없는데? 단순한 혼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약품실은 최근 새로 CCTV가 설치된 구역이었습니다. 설마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라는 평판이 서로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냈던 제 믿음이 갑자기 바닥부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보안팀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약품실 CCTV는 잘 작동하나요? 새로 설치됐다던데. 그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좀 불안정했어요. 특정 시간대에 꺼졌다가 켜지는 문제가 있어서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백업 파일을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꺼졌다 켜진 시간대가 혹시 점심 무렵이었나? 그때 아내가 거기 있었다면. 얼떨떨한 기분 속에서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겉으론 차분히 대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통 혼돈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도 모르게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특정 시간대만 되면 아내는 곧잘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 스케줄에 없는 날에도 회의실에 있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은 날에 약품실을 들락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더 커졌습니다. 며칠 후 다른 간호사가 툭 던진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수 간호사님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자주 안 보이시던데요? 아내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곧바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 있었어.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러나 병원 스케줄표에 회의실 사용 기록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아내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나 약품실에서 돌아올 때면 화장이 미묘하게 번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풍기곤 했습니다. 또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내게 건네는 환한 미소가 아니라 마치 다른 어딘가에서 이미 행복을 가져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 있다며 부정하던 마음이 이제는 저를 스스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어떤 분명한 의도의 결과라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진료실 책상 위에 발신자가 표기되지 않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공용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약품실 CCTV 점검 영상 확인해 보세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경고였습니다. 필체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간호사 중 한 명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누가 남긴 것일까? 왜 하필 나에게 알린 걸까? 아내를 보호하려 하는 건가 아니면 무너뜨리려 하는 건가? 그 어느 것도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저는 의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제 직업적 본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기 위한 유일한 길은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응급 환자 들어와서 정신없었어. 그 말에 저는 무심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늘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크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만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이제부터는 무대 뒤편을 직접 마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CCTV 영상은 처음엔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병원 약품실, 조명이 희미하게 비춘 좁은 공간, 가지런히 정리된 약품 상자들과 냉장고. 드물게 출입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화면 속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죠. 저는 의도적으로 침착해지려 했습니다. 혹시 아내를 의심하는 제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괜히 부풀린 건 아닐까 스스로 다그치며 한 장면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시 11분. 마침내 그 순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목에 걸린 명찰, 손에는 익숙한 휴대폰. 하지만 그날 그녀의 발걸음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저함 같기도 했고 조심성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약품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더니 미묘하게 문을 닫지 않은 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초 후 또 다른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김도현. 병원에서 늘 친근하고 상냥한 태도로 동료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었기에 의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살피며 약품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 안으로 몸을 밀어넣더니 손을 뻗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쿵소리 같은 충격이 울려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14시 12분. 그 다음 펼쳐진 영상은 제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두었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몸짓은 소리 없는 대화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다가가고 그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 서로의 눈을 마주한 채 짧고도 긴 호흡을 나누며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 그 장면은 부정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화면에 꽂힌 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설마 그렇지 않겠지, 단순한 위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눈앞의 움직임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품실 구석으로 몸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뺨을 스치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음을 나누는 그 표정은 연인 외에는 결코 지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침묵 너머로도 느껴지는 교감이 화면 속에 그대로 각인돼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켜쥔 손이 심하게 떨려서 영상을 멈추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조차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꿈결 같은 환상일까? 잠깐의 착시일 거라고, 단순한 오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과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끝없이 충돌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일 2분이 아니라 무려 1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반복해서 서로를 확인하듯 붙었고 손을 맞잡았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있어온 날들, 환자들 앞에서 자랑스레 이상적인 부부로 보여졌던 그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도시락을 내밀던 손길, 퇴근 후 나란히 장을 보며 웃던 기억,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 앉던 모습, 그것들 전부가 가짜였습니다. 결국 저는 영상을 잠시 멈췄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신없는 하루였어. 응급 환자 때문에 종일 뛰어다녔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제 표정 하나로 모든 걸 들켜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보안팀엔 감사를 위한 자료 확보라고 둘러댔고 정식 요청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복사본 또한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한 장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혹시 한 번뿐 일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반드시 추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그가 단지 한순간의 실수로 인연을 맺은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온 관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병원 내 CCTV 위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간호사 회의실, 정형외과 의국, 병동 옥상 휴게실, 최근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 곳, 그리고 아내가 자주 자취를 감췄던 곳. 저는 의사 가운 안에 작은 메모장을 숨겨두고 시간대와 공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하나씩 돌려볼 때마다 제 심장은 또 한 번 산산조각났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나란히 앉아 작은 메모를 건네는 장면, 옥상 휴게실에서 다정하게 미소를 주고받는 장면, 병동 복도 한편에서 순식간에 손을 잡는 장면. 그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쌓아온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이 또다시 영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병원 지하 휴게실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외부에서 시킨 배달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음식을 서로 떠먹여주며 깔깔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부부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분노와 수치, 치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일터에서 제 동료들 앞에서 모두가 모르게 이런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 모든 환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대표 부부라 불리던 제가 사실은 조롱의 무대 위에 서 있던 거란 사실.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조차 제게 속삭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은밀히 뒤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모든 시선이, 모든 말 한마디가 제게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상을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형외과 원장 사무실 앞 CC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저 드나드는 장면이 기록된 영상일 뿐이지만 거기에도 아내가 여러 번 포착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시간 이후 불 꺼진 병원에서 아내가 그 사무실 문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 40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기록까지. 더 이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USB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의 선택이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도 그도 이제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밤 제 심장 속엔 처음으로 명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USB 속 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을 확인하면서는 그 감정이 분노로 변했고 네 번째를 확인할 즈음에는 마치 제 몸속 혈관 전체가 뒤집히는 것 같은 격렬한 고통으로 치환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웃던 아내의 모습이 화면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내밀며 바쁘죠?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웃음 섞이던 그 말들이 이제는 배신을 감추기 위해 쓴 가식적인 대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니까 더 마음이 든든하다. 당신 덕분에 매일 버틸 수 있어. 그녀가 했던 말들은 이제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매 순간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아무 대책 없이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화를 낸다고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로서 늘 증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듯
이번에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전히 아내가 매일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화를 건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퇴근길 주차장에서, 심지어 집안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볼 때마저도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병동 분위기가 꽤 좋았어. 간호사들도 요즘 열심히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는 얼굴은 이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더는 내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를 향해 지었던 것과 똑같은 웃음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원장. 회의 자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십니다. 조금 쉬셔야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야말로 저를 끝까지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감히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제 분노를 숨기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획을 한 단계 더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상간 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찾아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USB 영상, 캡처한 장면, 시간표와 CCTV 로그 비교표, 그리고 복구한 일부 문자 대화까지. 변호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네요. 위자료 청구 승소는 물론이고 병원 내 직위에서의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다시는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평판, 동료들 사이의 이미지, 모든 걸 동시에 무너뜨려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수가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병원 내부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간호사들 사이에 은근히 오가는 눈빛들. 직접 들은 건 단편적이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 간호사님이 요즘 정형외과 과장님하고 자주 같이 계시더라. 회의실에서도 두 분 같이 있던 거 봤어. 겉으로는 웃으며 건네는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일부 직원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은 다시 한번 제 안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던 건 아닐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만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병원 일상 속에 섞여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거대한 도표를 그려갔습니다. 증거 정리, 법원 제출 계획, 언론사 유출 시점, 병원 내부 인사위원회 가능성,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분노가 제 머리를 흐리는 대신 오히려 냉철하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꺼냈습니다. 미리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풀 수 있도록 해둔 덕분에 접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이미 대부분의 대화가 삭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화면 속에 드러난 건 짧고 명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실 뒤편에서 보자. 수간호사실 말고 자재창고로 와. 지워진 흔적 사이에서 복구된 몇 줄의 대화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감정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증거였고 심판을 위한 미사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상황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소송 서류가 전달되자 병원 내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소송, 불륜, 증거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보낸 거야?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진 얼굴. 말문이 막혀 오열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 본 거야?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봤어. 내가 숨겨온 그 모든 거. 그 순간 아내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더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제 눈치로만 채우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건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 내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간호사실, 카페테리아, 계단복도 어디서든 소문은 흘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앞에서는 다들 조용했지만 뒤에선 이미 모든 것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점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환자들 앞에서조차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세계가 붕괴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복수는 단순히 감정의 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저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아내가 간곡히 말했을 때 저는 단호히 응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 조명이 어둑하게 내려앉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둘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아내, 넥타이가 헐겁게 풀린 정형외과 원장. 그들이 제 앞에 마주 앉자 저는 고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시작한 방식 그대로 끝내주고 있는 중이야. 내가 가진 건 증거고 그 증거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야. 너희가 만든 연극은 이제 끝났다는 것. 아내는 흐느끼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나 혼자가 아니야. 내 믿음, 내 명예, 그리고 이 병원까지. 이제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다. 그리고 저는 소송 서류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 복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내부 조사, 법원의 판결, 사회적 낙인,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이 모든 걸 지켜본 제 손으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아내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된 날 이후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안에서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무기처럼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 있던 눈빛은 흔적조차 사라졌고 방 안을 배회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너지는 얼굴을 보는 순간조차 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법적 절차는 되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이면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카페테리아는 이상한 긴장 속에서 속삭임만 흘렀습니다. 정형외과 과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 수간호사님 울고 있는 거 봤어? 진료실 안에서. 짧은 대화 속 단어들이 저의 귀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불륜, 소송, CCTV. 그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몰래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전체 복도를 타고 도는 소문처럼 번졌습니다.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제대로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하면서 억지로 미소를 짓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실에서도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앞에서 웃음 지으며 대화하다가도 돌아서면 표정은 금세 탁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더 분명히 무너져갔습니다. 회의 때는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간혹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환자 진료 역시 다른 의사에게 넘기며 점점 병원 내 입지를 스스로 줄여나갔습니다. 왕성하게 나서던 사람의 그림자는 이제 소멸해가는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모든 걸 무너뜨릴 순 없잖아. 당신이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겁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장소를 직접 정했습니다. 병원 인근의 작은 카페, 한적한 오후. 그곳에 아내와 정형외과 원장을 동시에 불러냈습니다. 카페 테이블 앞에 앉은 두 사람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넥타이를 허술하게 맨 채 무겁게 낮아진 시선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한때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친근한 미소를 보이던 그 얼굴은 이제 그림자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시작한 방법대로 끝내주고 있을 뿐이야. 내가 가진 증거는 부정할 수도 지울 수도 없어. 너희가 만든 연극은 끝났어. 정형외과 원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과장님을 누구보다 존경했는데 그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잘랐습니다. 실수? 약품실, 회의실, 창고, 휴게실, 복도까지. 그 수많은 화면에 담긴 장면들이 다 실수였다고. 3개월간 이어진 관계를 실수라 부른다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보다 더 무거운 울림으로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라면. 하지만 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나 하나가 아니야. 내 명예, 내 일터 그리고 나를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이야. 테이블 위에 소송 서류 복사본을 펼쳐 보였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테이블에 묻은 채 오열했고 정형외과 원장은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내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장은 비밀리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내부 불건전한 관계라는 제목 아래 아내와 정형외과 원장은 징계 대상자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원장은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병원 측은 더 이상 그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 홈페이지에서 그의 사진과 일정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내 역시 병원 출근을 멈췄습니다. 명목상 병가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호사들조차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에서는 잔잔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형외과 원장의 사무실 앞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몇 일 뒤 도착한 파일 안에는 두 사람이 사무실 안에서 주고받은 메모, 음료를 건네는 장면, 심지어 퇴근 시간 이후 아내가 그 방에서 40분간 머물렀다는 기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발뺌조차 불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으로 향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한 인간이 무너지는 모습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내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그녀가 만든 배신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병원 안에서는 나를 보는 시선들이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측은함을, 어떤 이는 존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제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과장님, 저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존경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마지막 무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장이 정형외과 원장의 사직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처음엔 보류했지만 그가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자 결국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잦은 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단 두 줄 공지가 병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정형외과 김도현 과장,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병원 사람들은 모두 그 개인 사정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병원에서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오자 잦은 사직을 시도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도록 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 옆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여기서 멈춘다면 제 삶은 여전히 그들의 배신으로 얼룩져 있을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상간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통보받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두꺼운 증거처를 정리했습니다. USB에 담긴 CCTV 영상, 캡처된 장면들, 일정표와 대조한 시간 기록, 복원된 문자 대화, 그리고 몇몇 동료들이 비공식적으로 증언해준 진술까지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파일링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하나하나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무겁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은 더디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제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는 손에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떠난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필체 속엔 죄책감과 후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장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잃었고 친구도 끊겼어. 가족만 남았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지 말아줘. 하지만 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분은 결국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있다는 묘한 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이 병원장실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장이 보류했지만 그가 차라리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언급까지 하자 결국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진 사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사회 후 병원 전산망에 짧은 공지가 떴습니다. 정형외과 김도현 과장,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단 2줄이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병원 안에서 개인 사정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가 짐을 챙겨 퇴근하는 마지막 날, 사람들은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 뒤에는 차갑게 식은 눈빛들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며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인생에 더는 목소리를 더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파장이 닥쳤습니다. 언론사 한 곳에 제 소송 자료 일부가 흘러간 겁니다. 기사 제목은 짧았지만 여운이 컸습니다. 강남 땡땡병원 내부 불건전한 관계로 의료진 사직. 의사간호사 간 부적절한 관계로 소송 진행 중. 병원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는 금세 특정 병원을 지목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중형 병원들 중 최근 의료진 사퇴와 병가가 이어진 곳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인터넷상 댓글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역시 그 병원이었구나. 환자들 다 우롱한 거네. 이런 사람들한테 진료받았다는 게 소름이다. 병원의 이미지도 하루 만에 추락했습니다. 예약 환자들 중 일부는 진료를 취소했고 보호자들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몇 줄짜리 기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이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조용히 퇴사한 전력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병원이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묻어두었던 사건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받아들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인 행위자. 타인의 인생을 가볍게 무너뜨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었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그 증거는 판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단순히 가정사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악용한 의사의 반복적 기만,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격상된 겁니다. 동시에 아내의 상황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은 최종적으로 그녀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록에 남게 된 겁니다. 면직은 평생 이력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낙인이 되어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지역사회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체면을 유지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평판을 잃었습니다. 그 집 딸이 그 간호사야라는 수군거림에 결국 집에서도 버티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몇몇 간호사 지인에게 취업 문의를 해봤지만 이미 병원계의 문제 인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 대신 작은 카페와 편의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잘못했어. 매일 무너지고 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제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저를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낸 게 대단합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버틸 수 있었으니
저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참아낸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출석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가시죠. 저는 정장을 매만지며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병원에서 대표 부부라 불렸던 우리가 이제는 원고와 피고로 마주 서게 되는 날. 이제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장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상간 소송과 민사재판의 마지막 판결 선고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저는 정장의 단추를 꼼꼼히 채웠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도 제 손끝은 작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무게감이었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준비해온 과정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법원 대법정 앞 복도에는 다양한 소송 당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무게를 지고 그들 틈 속에서 제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호명되자 저는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피고석에는 아내와 정형외과 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손을 모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때 제가 알던 수간호사의 당당한 표정과는 달리 두려움과 초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감정이 고갈된 듯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직원들과 친근하게 웃던 그의 모습은 이제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지현, 김도현. 두 사람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순간 법정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단호함이 마치 망치로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들의 불륜 관계는 다수의 CCTV 영상, 문자 대화, 동료들의 간접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병원 내 직분을 이용하여 사적인 관계를 지속한 것은 사회적 윤리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증거 삭제 시도를 보였으며 이는 책임을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고석의 두 사람은 점점 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정형외과 원장의 입술은 굳게 깨물려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최지현은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도현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액수에 담긴 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눌러버리는 낙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조차 잊은 채 흐느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고개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패배와 포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판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감정의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 것에 대한 무거운 체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기자들이 어쩐지 법원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기사 한 줄이 이미 세간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몇 번 터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파장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정형외과 원장은 판결 직후 대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불륜 자체보다는 전문성을 악용한 반복적 부적절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과거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면허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낙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을 떠나 개인 진료소를 열려 했지만 지역 사회와 환자 커뮤니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의사가 아직도 진료를 본다더라는 게시글이 퍼져 불매운동처럼 번졌습니다. 진료소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곧 문을 닫았습니다.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는 결국 한국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조차 의사로 다시 서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도덕적 결함이 명확히 기록된 인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환자에게 손을 내밀던 의사가 이제는 노동으로 하루를 겨우 버틴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내 최지연. 판결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정집에서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지방의 허름한 원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병원이나 의료계는 그녀에게 단 한 뼘의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몇몇 간호사 지인들이 건네는 말을 통해 그녀의 생활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하루를 버틴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카페에서, 어떤 날은 편의점에서, 간혹 비 오는 날이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걸 봤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매일이 지옥 같아. 제발 용서해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의미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내 삶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병동을 돌며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일. 혼자가 되었지만 하루하루는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저를 다른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럽게, 어떤 이는 존중의 시선으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배신이 제 삶을 완전히 짓밟았을 때 저는 끝까지 증거를 모아 법정까지 끌고 와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끔은 그 두 사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술잔을 기울이며 무너져가는 지연의 모습. 이직조차 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 사회에서 퇴출당한 김도현의 그림자. 하지만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닌 본인들이 판 무덤 속에서 스스로를 파묻은 겁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환자를 마주하며 저는 제게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만약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다면 나는 내 손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